바빠지기 전에 이야기 하나만 더. 이 이야기는 군수시설에서 일했던 친구에게서 나왔어.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귀신이 들려있다고 해. 그리고 걘 나에게 가장 강렬했던 경험들을 공유해줬어. 시작하기에 앞서 내 수첩에 적혀있는 친구의 말을 바로 인용해볼게. 그래, 수첩. 아직도 가지고 다녀. 시설 주변에서 육체 없는 다리가 걷는 걸 본 적이 있어. 온갖 종류의 소리들을 들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림자로 이루어진 사람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 그림자들은 마치 블랙홀처럼 주변의 빛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였어. 이제 수첩은 넣어두고 여기서부터 친구의 이야기야. 걔가 말했던 그대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면, 그러니까 난 정부의 군수시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어. 만약 네가 거기서 일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면 너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을 거야. 어느 날 밤, 나와 직장 동료는 위층에 올라가 추진체 압출기에 원자재를 채워놓고 있었어. 우린 보통 자재 보충소에서 동시에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끝나는 시간이 딱 떨어지게 타이밍을 조절하곤 했고, 내가 자재를 쏟아부을 때 동료가 링을 청소했어. 꿀직장이지. 그러던 우리가 동시에 뒤를 돌아봤을 때 그곳에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어. 흰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그의 얼굴은 마치 푹 꺼진 것처럼 보였어. 순식간에 나타난 만큼 순식간에 사라졌지.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 동료를 보니 동료 역시 똑같은 걸 느끼는 데 됐고, 실제로 우리 둘 다 이걸로부터 회복하는 데 자재 보충할 시간을 몇 번이나 놓쳐버렸었어. 진짜 누군가 내 배를 주먹으로 친 것 같았다니까. 마침내 우리 둘 다 그날 밤 근무를 마치고 마무리를 하게 됐고, 떨어진 생산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감독관한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어. 감독관은 거기서 30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때 본 남자에 대해 설명했을 때 감독관은 그 남자를 알고 있다고 말하더라. 그러면서 감독관은 그가 17, 18년쯤 전에 3번 보충소에서 있었던 사고로 죽었다고 말했어. 나는 내 친구에게 회사 이름을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어. 친구는 한때 허큘리스라고 불렸지만 주인이 몇 번 바뀌면서 이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어. 먼저 이해하기 쉽도록 집 구조부터 알려줄게. 어린 시절 집은 1층 한 구석에 내 방, 그 다음 구석에 부모님 방, 그리고 그 반대편 구석엔 부엌이 있었다. 내 문 밖 오른쪽에는 작은 화장실이 있었고 왼쪽에는 입구까지 뻥 뚫려 있었다. 개방적이었던 집 구조 덕에 현관, 거실, 주방까지 내 방에서 한눈에 보였다. 내가 한 6살 정도일 때 한밤중에 잠에서 깬다. 어두웠다. 하지만 창문이 많고 외부에서 들어온 빛 덕분에 집안을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었다. 내 방 문간을 통해 집안을 내다본다.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을 본다. 커다랗고 새까만 덩어리가 부모님 방에서부터 부엌 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어린 마음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겁에 질렸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부모님이 물 같은 걸 마시러 간 거였겠지. 그 후 3번 정도 더 밤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러나 4번째 밤은 달랐다. 일어나서 방 밖을 본다. 그 형체는 집 뒤편으로 걸어가는 대신 내 욕실 쪽에서 문 바로 앞으로 걸어와 선다. 새까만 덩어리. 마치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종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고, 얼굴이 있어야 할 곳엔 눈처럼 보이는 밝은 붉은 반점이 있었다. 그것은 나를 똑바로 응시한다. 겁을 집어먹은 난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불을 뒤집어 쓴다. 다시 고개를 내민다. 그것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 후 다시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수년 후 엄마에게 이 이야기와 내 기억 속 그것의 생김새에 대해 이야기한다. 엄마는 전에 내가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언젠가 한번 네가 날 진짜 오싹하게 만들었던 건 기억해. 설명해달라고 한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안방에서 TV를 보던 나를 내버려두고 집안일을 하던 때
내가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확인해보러 갔었고, 그때 내가 엄마를 보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여자는 어디 갔어? 엄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얼굴 없는 여자, 엄마 옷장에서 나왔었는데? 나는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대부분은 애들 특유의 지나친 상상력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사건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일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 아빠는 경찰이다. 나에게 가정폭력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되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빠는 자세한 신고 내용은 제대로 듣지 못했다. 서두르라는 말만 들었을 뿐. 첫 번째로 도착한다. 집 앞 연석에 남자가 하나 앉아있다. 완벽하게 침착한 상태로. 아빠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 남자는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무엇 때문에요? 아빠가 물었다. 집안의 시체 때문에요. 시체. 그게 그것을 표현한 방식이었다. 남자는 그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아빠는 진심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만 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지원이 도착했고 그들은 진입을 시작한다. 집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을 했다. 여기 분명히 누군가 죽어있는 게 틀림없어. 그들은 집의 뒤쪽으로 향한다. 복도 끝에 위치한 작은 다용도 옷장. 열어보니 안에는 시체가 있었다. 옷장은 더러웠고 몇 달 동안 그 안에서 살았던 것처럼 보였다. 문에는 긁은 자국이 나 있었다. 남자가 거실 쪽에서 소리 높여 말한다. 잘 됐죠? 더 이상 잠가놓지 않아도 되니까요. 시체의 정체는 끔찍할 정도로 쇠약해진 여자아이였다. 아이의 눈은 어딘가 잘못되어 있었다. 다친 눈엔 불길해 보이는 녹색과 노란색의 분비물이 딱딱하게 엉겨붙어 있었고 손톱으로 긁은 듯한 흔적이 선명하다. 피부가 상처로 뒤덮여 있다. 아빠는 그 안에 있던 똥과 오줌의 냄새가 너무 강해서 거의 토할 뻔했었다고 말했다. 바닥이 실제로 썩어나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남자를 경찰서로 데려갔고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침착했다. 경찰은 남자를 취조했고 아빠와 다른 경찰들이 그 남자가 한 말을 모아서 알아낸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결혼 생활이 좋지 않게 끝났고 자신의 아이가 실제로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그는 그 여자애가 사실은 무슨 악마 같은 것일 거라고 믿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증거? 아이의 눈이 피처럼 붉었으니까. 때려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니까. 자기 자식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자신을 진심으로 확신시킨 그는 자기 딸을 옷장에 가두고 자물쇠로 걸어 잠가버렸고 그 애가 거기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남자는 그 애가 울지 않았고 바로 그게 사악의 증거라는 말을 끊임없이 해댔다. 검시관은 아이가 모종의 염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염증이 아이의 눈물샘을 막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눈이 빨개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 여자애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오하이오의 거대한 공장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할 때 이 정신나간 초자연적 경험을 했었어. 어느 공장인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자동차랑 에어컨 관련된 거 만들었나 몰라, 뭐 대충 그래. 당시 나는 내 카트를 타고 순찰 중이었어. 그리고 뒤편 보조 건물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지. 그 건물은 6시 정도에 모든 불을 끄고 잠가놓았어야 했는데 당시는 새벽 2시였어. 사람들이 불을 켜둔 채로 나가는 것은 드문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 건물까지 카트를 몰아 확인하러 갔어. 앞문은 잠겨 있었고 뒷방 전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전등은 꺼져 있었어. 그리고 건물 옆 사무실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안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 그냥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깜빡하고 불을 켜놓은 채 나간 거라 생각한 나는 앞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내가 프론트 데스크가 있는 로비로 들어서는 그 순간 뒤쪽 사무실에서 엄청나게 큰 발소리가 들려왔어. 마치 누군가 발을 구르며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난 내 존재를 알렸지. 저기 보안 담당자입니다. 확인차 왔는데요.
라거나 뭐 그 비슷한 덜 떨어진 말을 하면서 대답이 없었어. 그래서 난 뒤쪽으로 걸어가며 그 방에 누가 있던지 간에 그 사람과 이야기해보려 했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어. 나는 문을 열었고 사무실 안엔 아무도 없었어. 그 안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유일한 표식은 마치 누가 방금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움직이고 있던 의자, 단지 그뿐이었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개미 새끼 하나 보이지 않았어. 컴퓨터도 다 꺼져 있고 흐트러진 것 하나 없이. 그래서 난 불을 끈 다음 미친놈처럼 내 카트를 향해 달아났지. 내가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파트너가 무전으로 연락해왔어. 요, 너랑 사무실에 있던 그 사람은 누구냐? 그럼 나는 막 뭐? 라고 하면서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어. 그는 사무실에 있던 그 남자는 누구였어? 내가 카메라로 봤는데 라고 말했고, 그곳을 빠져나가면서 어찌나 미친놈처럼 카트를 몰았는지 카트 바퀴가 몸체에 닿으면서 갈리는 소리가 나더라니까. 난 한 반년쯤 후에 해고당했고 그 후로 다시는 그 지랄 맞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내 시점 2년 전, 친구랑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일단 그들을 레이첼, 필, 그리고 존이라고 부르겠다. 위험해 보이는 곳이라 그곳에서 술을 마시진 않았다. 맥주 몇 캔을 산 다음 숲 쪽으로 돌아서 가기로 결정했고 존이 자기 백팩에 맥주를 챙겼다. 잠시 느긋하게 있을 만한 스팟을 물색하던 중 갑자기 존이 말한다. 잠깐, 오줌 좀. 우린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거북이 기어가듯 천천히 걸어간다. 야, 오줌 싸야 한다고. 필이 말한다. 아, 알았어. 기다린다고. 쫄보 새끼. 녀석이 돌아온다. 고마워, 친구들. 이 새끼 왜 이래? 우린 그가 가짜는 농담이라도 하는 줄 알고 말한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하지만 필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필은 그저 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불신 어린 눈을 가늘게 뜬다. 존 역시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필을 바라본다. 차분한 어조로 필이 입을 연다. 뭔가 빼먹지 않았어? 그 즉시 존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었다. 너 뭔가 깜빡했다고 이 새끼야. 존은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새끼는 자신의 손가락의 개수까지 세고 있었다. 필은 개수를 마저 세워주곤 온 우주의 힘을 끌어모아 존의 얼굴에 주먹을 꽂는다. 존은 헐레벌떡 일어나 어두운 숲 안으로 달아난다. 필! 뭐하는 거야? 야, 이 등신들아, 니들 다 장님이냐? 나무에 오줌 누는데 백팩을 벗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고 보니 존이 돌아온다. 요, 기다려줘서 고맙다. 존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파리에 사는 나. 지하철역 야간 경비원. 오전 3시. 라디오를 들으며 카메라와 모션 센서를 확인하는 중. 모션 센서가 켜진다. 그곳은 지하철 터널 한가운데. 2개의 역 외엔 다른 입구는 없었다. 거기엔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됐다. 거기엔 카메라가 없었다. 다른 모션 센서도 없었다. 이걸 알아챈 다른 역으로부터 연락이 온다. 2역 모두에서 각기 요원들을 보내 확인하게 한다. 터널은 직선이었고 300m 바깥에 다른 역이 보였다. 환하게 켜진 불. 숨을 곳은 없고 출구도 없다. 요원들에게서 연락이 온다. 사람 2명을 보았고 그리고 그 둘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CCTV로 플랫폼 끄트머리에서 그 비명을 지르는 남자가 우리 쪽 요원 2명이랑 만난 것을 본다. 패닉 상태인 듯 보였다. 모션 센서를 확인한다. 규칙적으로 깜빡인다. 요원들이랑 그 남자가 1분 남짓 대화를 한다. 요원들은 나에게 그가 태거라고 보고해왔다. 다른 역을 통해서 들어왔으며 유령한테 공격을 받았다 주장했다고 한다. 요원들은 나에게 터널에서 그 소위
유령이라는 게 보인다고 말한다. 나는 다른 역에서 파견된 요원에게 물었고 그 사람들 역시 그 유령이라는 게 보인다고 말한다. 모션 센서는 여전히 깜빡거리고 있었다. 참나, 유령 좋아하시네. 두 역의 요원들이 다른 남자를 잡기 위해 터널 안으로 들어간다. 그가 터널 벽 불빛들 사이로 달려갔다는 보고가 들어온다. 모션 센서가 깜빡임을 멈춘다. 나는 카메라를 본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내내 아무도 터널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2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다. 약간 오싹해진다. 다른 역에 연락을 한다. 그쪽 끝에서도 역시 터널을 나오는 사람을 본 적은 없었다고 한다. 모션 센서가 다시 깜빡이기 시작한다. 요원들이 모션 센서가 있는 터널 중간에서 서로 만난 것이다. 강력한 손전등으로 주변을 환하게 비췄다.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다. 소름. 그들은 태거를 같이 데려왔고 경찰을 부른다. 그동안 나는 그와 대화를 한다. 그는 그림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을 쫓아왔다고 말한다. 자신은 사실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소름. 전기 릴레이 붙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뒤를 돌아본다. 거기엔 모션 센서가 깜빡거리고 있었다. 경찰 포함 20명은 넘는 사람들이 터널 안으로 들어간다.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 그 모션 센서는 고장난 것으로 간주되었어. 가끔 밤에 다시 불이 들어왔지만 그날 밤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확인하고 싶지 않아 했지. 어떻게 그 남자가 출구가 없는 터널에서 사라졌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야. 나중에 나는 숨겨진 길을 찾기 위한 터널 전체 수색에 참가했었어. 지하철은 하수도, 근처 건물의 지하통로, 심지어 지하묘지와도 연결되어 있었고 파리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단순히 두 지하 연결망 사이의 벽을 부수는 것만으로 새로운 연결 통로를 만들어내는 일도 종종 있었으니까. 우린 지도를 확인해 근처에 지하 통로가 있는지 확인했고 터널 전체를 통과하며 제곱센티미터 단위로 구멍이 나 있진 않는지 확인했으며 구멍이 아래에 있을 경우를 대비해 철길의 자갈까지 파봤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 그리고 그날 밤 터널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 거기에 누군가가 있었다고 확신했어. 두 역 사이는 완벽하게 직선인 터널이라 상당히 잘 보였었고 안타깝게도 좁쌀만한 증거 하나 존재하지 않아. 감시 카메라들은 플랫폼 쪽을 향하고 있어서 터널 안을 볼 수는 없었지. 혹시 몰라서 녹화 영상을 보관해 두었지만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고 또한 뒷이야기도 없었으며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